트럼프 입장에서는 화석 연료나 내지는 원전 이런 쪽의 아이디어를 갖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의 임금은 높은 수준인데 설비 투자하려면 뭘 해야 될까? 자동화, 로봇, 저렴한 에너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자, 이제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트럼프로 굳어지는 것 같은데 네. 상원과 하원 이쪽은 또 누가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참 여러 가지로 계산해야 될 게 복잡합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계산도 계산이지만 또 이번 주 FOMC 회의가 있죠. 맞아요. 예. 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떤 증시나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또 분석을 좀 해봐야겠죠. 아마도 25bp가 컨센서스이고 내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고용이 요번에 실업률이 좀 뭐 그래도 물론 이제 허리케인이라든지 파업에 영향이 뭐 있다고 선치더라도 여전히 둔화되는 건 맞으니까. 그리고 그런 거예요. 이제 경기가 막 무너져서 이제 금리를 막 내리기보다는 재조정에 가깝거든요. 워낙 가파른 긴축이었고 조금은 비하인드 커브, 즉 시장에서 요구했던 거나 지금의 경제 상황보다 좀 늦게 금리 인하한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지금 5%이지만 4.75라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그 높은 수준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잡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자꾸 내비쳤기 때문에 뭐 25bp 금리 인하는 이번에도 또 가능하다. 연말까지 가면 뭐 4.5%까지도 충분히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쉬운 거는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뭐 말씀도 드렸지만은 미국은 금리를 내려도 되는 사이클인 거죠. 이제 고용이라든지 물가가 잡힌다든지 아니면 부채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는 동안에 명목 GDP가 올라가는 부분보다 가계나 기업의 부채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더뎠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인하, 코로나 팬데믹 때 금리 인하 사이클 이후에 엄청난 레버리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도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금리를 지금 내수를 보면 내리고 싶어. 근데 이게 부동산이라든지 비생산적인 소유수단으로의 자금 유입이 된다면, 금리 인하가 오히려 부의 어떤 그 재분배, 즉 불평등을 더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안정성이라든지 어떤 부동산을 봤을 때는 금리를 쉽사리 낼 수 있겠냐라는 고민이 좀 있죠. 지금 환율, 뭐 트럼프가 된다라는 이 생각들이 시장에 퍼지면서 뭐 1,400원 가까이 튀어버렸는데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그 이상으로도 열릴 수 있다. 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결국 우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혹은 불안감을 키울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외국인들이 가장 볼 때 위험하게 보는 게 우리 가계부채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또다시 어떤 한국 경제에 어떤 위기 상황이 오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위기는 이미 왔고 위기가 여기서 뭐 증폭되느냐 아니냐 아니면 뭐 무너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차트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반복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 충분히 버틸 만한 힘은 있는데 추세적인 상승은 아마 한 2026년부터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 금리 인하를 멈췄을 때 여기도 보시면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 금리 인하를 멈췄을 때 이렇게 주가는 랠리를 보였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5, 6, 7 이 사이클인데 좀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나라는 항상 5, 6, 7 이렇게 10년 사이클에서 후반이 좋았다라는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전에 레버리지 사이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 IT 버블이라든지 그리고 IMF 이전에 굉장한 부채 비율을 갖고 가선 사이클이었잖아요, 기업들이.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때는 금융위기 직전에 부동산과 기업들 여기 있었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하고 기업 부채. 근데 이 음영 처리된 구간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려서 다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를테면 최근처럼 부동산이라든지 내수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 이때는 어떻습니까? 유럽의 재정위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이때 조선사들, 건설사들 상당한 소위 말하는 빅베스라든지 자본에 대한 리스크가 커져 있었고 이때 현대상선이 사라졌잖아요. 이때는 기아가 현대그룹에 편입이 되고 이런 소위 말하는 컨설리데이션이 발생해야 되는데 아니면 구조조정. 저는 이 구조조정의 기간
최근에 뭐 KT 뉴스도 들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얘기도 들리고 2차 전지 유증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이런 비추세 시장 금리를 내리면서 그동안 과다했었던 레버리지들이 줄여나가는 시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내년에도 여기 보시면 금리를 조금씩 내리긴 하겠습니다만 금리 우리나라 내린다고 미국은 금리 내려도 돈을 빌리면서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치고 나갔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 내린다고 오케이 이제 중소형주 사야 돼. 우리나라의 시장이 시작이야.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될 때가 언제인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4번, 5번 내린다 그러면 한 2026년 초중반이지 않을까. 그때부터는 그래도 시장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때쯤 되면 미국도 투자의 사이클이 끝나고 어쩌면 소비의 사이클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우리 그 위기 어떤 트리거로 보는 그것이 이제 부동산 PF 문제잖아요. 지금 뭐 저축은행서부터 시작해서 많이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사실은 부동산 PF와 관련된 리스크는 금리 인하를 하는 순간 그 가장 최악의 국면은 좀 벗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남아 있는 건 맞지만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회사채 금리하고 기준금리 간의 스프레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회사채 내에서도 등급 간의 스프레드를 보면 안정이 됐다라는 측면, 여전히 높은 수준은 맞지만 가장 그 극단의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었던 사이클에서는 좀 벗어났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고 주요 금융사, 뭐 저축은행이나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충당금 적립률이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결국은 내수가 조금 힘들어지는 건 맞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말 파국 엄청난 그 시장의 그 변동성이 생기는 그런 상황까지는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위기 경고 정도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가요? 경고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그 좀 안 좋은 사이트들이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잠겨버리는 자금들이 많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내수에 풀려있는 유동성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내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다운시키는 이슈라서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위기다 뭐 이런 거보다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성장률 자체가 좀 떨어지는 뉴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환율 지금 뭐 1,400원 근처까지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실 이게 좀 그러니까 뭘까 평범한 환율 때는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위기 때 나왔던 환율 때인데 이러한 강달러 현상이 트럼프 집권이 된다고 했을 때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달러가 생각보다 잘 안 빠질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높은 유지가 될 것 같고 달러라는 거는 단순히 금리차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준금리차만 놓고 본다면 만약에 금리차가 줄어든다? 그럼 엔화가 더 강해져야겠죠. 그런 게 아니라 성장률의 함수인 것 같습니다. 금리를 이 정도 올려주더라도 성장률이 더 나온다면 오히려 그 통화는 강해지는 거고 금리를 계속 내렸는데 성장률이 안 나온다면 오히려 통화는 약해지는 거고 근데 금리를 내렸는데 성장률이 강해진다? 그러면 금리차가 줄어들어도 그 나라 통화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놓고 보면 미국의 어떤 성장률은 계속 상향 조정돼. 4분기만 하더라도 지금 뭐 2.4, 2.5%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올 거라고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당장 1,300원 중반이나 1,300원 초반까지 막 다이렉트로 가서 깨고 내려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런데 시장에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트럼프는 약달러를 원해. 자기들이 팔기를 원해. 그리고 제2의 플라자 합의할 거야.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갖다 팝니까? 인소싱이 시대 어디 갖다 팔고 싶겠죠. 근데 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네 내부의 체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달러를 유지시켜서 내부의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설비 투자를 하고 고용을 유발시켜서 자기한테 표를 준 러스트벨트와 썬벨트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고용 유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달러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플라자 합의를 했었던 G7 간의 그런 돈독한 사이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야 우리 달러 약하게 하고 너네 좋아지게 하게 이게 아니거든요. 야 달러 약하게 한들 나머지가 소비할 수 있을까요?
너무 단선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저기 달러 합의 약해지게 플라자 합의, 제2의 플라자 합의했을 때 누가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유럽이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은 것은 정말 우리부터도 그렇습니다만은 엄청난 투자들이 지금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되면서 어쨌든 그 근본적인 어떤 그 상승의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 투자가 끝났을 때 거기서 나오는 물건들을 과연 미국 밸류 체인 내에서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소비 능력이. 그렇게 되면은 결국 경기 침체에 빠진 중국. 그게 버블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작도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과연 설비 투자. 그러면 이 스티브 잡스가 생각했던 답으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 몰라. 우리가 만들어서 줘야 돼. 아이튠즈, 아이폰. 우리가 만들어서 줘야지. 사람들은 본인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줘야 돼. 그게 공급 사이클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소비는 굉장히 리니하고 사이클은 이렇게 공급이 만들어내는데 지금 공급이 이제 이렇게 바닥에서 돌고 있다는 거죠. 말씀하시는 우려 포인트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예대율이라든지 GDP 대비 기업 부채의 레벨이라든지 그 속도를 보긴 하는데 이제야 돌고 있어요. 이제야.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은 아마 한 금리를 내리고 다시 올라갔을 때 그때 고민될 것 같아요. 그때. 지금은 계속해서 성장이다. 예, 지금은 기업 중심의 공급 중심의 상품 중심의 새로운 어떤 투자 중심의 고민 아이디어로 시장이 그러니까 당장 소비는 없지만 그걸로 계속 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뭐 소위 요새 뭐 AI 버블부터 시작해서 증시의 버블, 물론 미국 얘기긴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 아직은 우리가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사이클상 안 맞는다. 네, 이렇게 맞아요. 봐야겠군요. 그러니까 버블의 인디케이터로 다들 말씀하시는 게 단순히 밸류에이션만 보거든요.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차트는 못 갖고 왔지만 말로 설명드리면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는 거는 문제가 되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밸류에이션의 레벨이 버블이 부러졌을 때 그때 점을 찍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다 달라요. 그 말은 뭐냐? 지금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에서도 버블은 부러졌었고 지금보다 높은 밸류까지도 버블은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과연 정말 왜 비싼데 빠질까에 대한 기준점이 뭐냐?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과 실물 단계에서의 엄청난 레버리지가 커진 상황에서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건데 만약에 뭐 하나의 지표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GDP 대비 기업 부채의 증가율은 지금 마이너스예요. 네. 그만큼 명목 GDP가 늘어나는 것보다 부채 비율이 더 못 늘어나서 마이너스라는 거는 오히려 이게 한 10%포인트 더 그러니까 GDP보다 기업 부채가 막 늘어나서 뭔가 닷컴이든 부동산이든 아니면 나중에 AI든 이렇게 투자했을 때 이게 막 여러 군데에서 막 레버리지가 일어났을 때는 그때 밸류에이션이 비싼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돈을 빌리고 투자를 하고 이거 되겠니? 아이 소비가 없을 것 같은데 에이 근데 왜 기업들은 왜 투자하려고 하지? 선점 효과 에이 나중에 가면 이거 너무 공급 과잉이야 이랬을 때는 계속 가는데 너도 나도 뛰어드는 사이클일 때 아니면 기업 부채의 레벨이 너무 높았을 때 그리고 예대율도 너무 높아져 있고 실질적으로 돈을 하나도 못 빌리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꼼수를 통해서 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상당한 돈을 빌릴 때 이때가 좀 위험하다라는 거죠. 단순히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경제 상황, 증시 주변 여건의 상황, 심리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봐야겠군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시대가 만약에 열린다면 그 이후 이 금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11월, 12월 뭐 하여튼 그 대통령 취임까지의 그 여러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우리는 어떤 섹터나 종목들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장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뭐 정책적으로 막 바뀌는 건 없지만 시장 내에서는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겠죠. 뭐 트럼프가 얘기했었던 부분들 결국은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미국 내에서의 제조업을 만들어라 아니면 미국에 갖다 팔기 위해서는 뭐
외부에서는 관세를 때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큰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재생이나 친환경보다는 화석 연료나 내지는 원전 이런 쪽의 아이디어를 갖고 가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우리 시장한테도 주는 의미는 큰 것 같아요. 결국은 미국이 설비 투자를 하더라도 트럼프는 또 이런 거잖아요. 미국이 설비 투자를 하더라도 이제 이민 정책을 막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소위 말하는 값싼 노동력이 들어오는 걸 막았어요. 그러면 지금의 임금은 높은 수준인데 설비 투자하려면 뭘 해야 될까? 자동화, 로봇, 그리고 에너지, 저렴한 에너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연말까지는 이 원전이나 자동화나 로봇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결국 트럼프는 이민 정책을 할 거고 에너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갈 거고 이게 교집합으로 되는 거는 아마도 그리고 이제 금리는 내려주는 사이클이니까 그런 쪽 로봇도 사실은 금리를 내려줘야 되잖아요. 자동화 로봇이 비슷한데 자동화 설비, 뭐 자동화, 뭐 로봇, 뭐 원전 이런 식의 카테고리가 아마도 연말까지 계속 소위 말하는 시장 내에 주류 아이템으로 테마로 뭐 재생산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찾아보니 미국에 뭐 이런 기업들이 있다더라라는 이런 어떤 컨셉으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바뀌면서 있게 되는 어떤 정책의 변화, 뭐 소위 IRA 폐지, 뭐 혹은 뭐 반도체 칩과 관련된 보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생기고 이게 또 우리 충격이 오지 않을까 우리 증시에 이런 걱정 이거 좀 오바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뭐 트럼프가 뭐 완전히 폐지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근데 칩스법은 달라요. 칩스법은 트럼프도 우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지원법은. 근데 이제 이 IRA가 이제 대표적인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과 관련된 거, 신재생은 아까 말씀드렸고 2차 전지는 사실 IRA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중국이 밀어내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완전 많이 빠졌는데 IRA를 실제로 좀 뭐 이제 트럼프가 돼서 상하원을 레드시입을 해갖고 IRA와 관련된 세액공제나 IRA와 관련된 법을 없애려고 했더니 공화당 지역구 중에 그 민주당보다 오히려 더 IRA 수혜를 받는 지역구가 16개나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지난 8월에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하원 의장한테 IRA 세액 투자와 관련된 공제는 더 연장해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들은 아마 2차 전지가 쭉 밀리고 나서 나오면 리바운드의 아이템을 주긴 할 텐데, 근데 이 자체가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2차 전지들이 고통받고 있는 내용을 해소시키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쟁 구도에는 여전하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IRA와 관련된 이슈는 처음에는 폐지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다가 아마 공화당에서도 지역구에서 보면 그 반대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텍사스도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 신재생 에너지의 수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하원 의원들 중에 반대표가 나와서 IRA 폐지는 못하는 수순으로 갈 수 있다. 예전에요, 그 공화당 1기 때도 그 상하원 그 수입하고 대통령이 공화당이었는데 트럼프였는데 오바마 케어도 없었어요. 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아이디어는 나올 수는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 관련해서 중국의 밀어내기, 저가 경쟁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 거고 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2차 전지가 보통 기대하는 것은 미국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진입을 좀 막으면서 우리가 좀 어떤 그 효과 보는 거죠. 네, 그런 어떤 효과를 감안해도 어렵다라고 보는 왜냐하면 건가요? 지금 배터리 팩이 좀 비싸요. 내연기.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에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는 사실 친환경 자동차보다는 물론 머스크가 트럼프 쪽에 있지만 이거는 전기차라기보다는 FSD 자율주행이나 스페이스X 같은 우주항공 쪽에 더 모멘텀을 가져가려는 거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화석연료 내연기관에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저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연기관과 전기차 어쨌든 합리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 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미국 글로벌 그 전기차 생산 업체들이
저가형 모델을 생산해내기 시작하는 게 2026년입니다. 그럼 2025년에는 그러한 제품, 그러한 전기차에 납품할 수 있는 배터리가 돼야 돼요. 배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 가격이 뭐 1200달러, 이런 한 900달러 언더 내려가면 내연기관보다는 소위 말해 페로트가 떨어져서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배터리 가격이 더 빠져야 된다라는 거죠. 더 빠져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는 ROE가 빠지고, ROE가 빠져보면 자본 비용보다 낮은 ROE로 인해서 배터리 생산 밸류체인 중에 일부 퇴출되거나 자본 발행과 관련된 아이디어나 리스크를 주는 기업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배터리 셀 3개 중에 그나마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는 이유는 미국 테슬라 밸류체인 그 정도로 이제 안전하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한 안 좋은 내용들은 2025년에 있을 것 같고, 오히려 2026년에 돼서 전기차 저가형 나오고, 그리고 우리나라 중에 배터리가 중국계 아닌 우리나라께 그 내연기관보다도 이 배터리를 썼을 때 가격이 괜찮다라는 게 되면, 그때 금리가 내려준 상태에서 일반 미국의 사람들이 이거 오케이, 싸네, 괜찮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될 어떤 변수들, 증시나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변수라든가 혹은 좀 기대해 볼 만한 호재라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기대해 볼 만한 호재가 뭐가 상법 개정인가? 상법 개정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러고 금투세도 사실은 폐지됐다고는 하지만 김성준 국회의원이 때에 따라서는 다시 재입법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 당장은 그렇게 뭐 우리나라 수급의 우호적인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뭐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업들의 어떤 주주 환원율이나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이 활발해진다면 그 기업들 중심으로 시장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사실 호재를 찾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긴 해요. 한국 증시는 그럼 좀 어둡네. 어둡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면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 근데 이렇게 저도 얘기하는 것 때문에 역발성으로 지수 자체는 굉장히 싸져 있는 건 맞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200조 원의 자본이기 때문에 0.8배, 0.9배, 그러니까 지금 이익이 190조 나온다, 230조 나온다, 이건 못 믿어요. 이건 어닝이 하향 조정기. 그게 아니라 최소한 자본이 증가하는 4, 5%만 봐도 2200조. 그러니까 긍정적인 건 그거예요. 2200조가 당장 무너지진 않아.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레거시 제품에 밸류에이션 빠졌지만 연간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40조는 나오는데, 그럼 지금 가격에 55,000원, 56,000원이게 되면 PER 10배도 안 되는 가격이고 1배인데 이게 팔기엔 애매해.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300조 원일 때 2,000 지금 5, 60포인트이게 되면 이걸 팔 만한 지수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방이 좀 단단해 보인다? 이거는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슈 때문에 2,500이 깨진다, 2,400까지 간다, 그러면 주식을 사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또 상방으로 보니까 이게 잘 답은 안 돼. 그러니까 좋은 점은 하방은 그래도 좀 이렇게 높아져 보인다라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지 않는 그 이유인 것 같기도 하네요. 매력이 있는 상품이어야 사고 싶은 생각이 들고 덤벼드는데, 우리가 이게 주식 시장이잖아요. 스탁 마켓, 우리가 마켓을 가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마트를 가는 이유는 뭔가요? 내가 갖고 있는 수중의 돈을 쓸어가는 거고, 쓸어가는 이유는 뭔가요? 거기에 살 게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살 게 있는데 가는 건데, 마켓에 거래 대금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발길을 멈추는 거예요. 떠나고 있는 거예요. 마켓인데 2,500개의 기업 그 상품이 있는데 떠난다? 그럼 뭔가요? 살 게 없기 때문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 우리 금융당국 혹은 정치인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이해관계들 때문에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LS증권 신중호 센터장님 모시고 우리 증시 그리고 글로벌 경제 여러 지점들을 좀 살펴봤고요.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신 LS증권 신중호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